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여종의 아들. 조선 중기 충청도 공주 땅. 그곳엔 순덕이라 불리는 한 여종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권진사 댁에 들어와 종살이를 시작한 순덕은 20살이 넘도록 혼자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외모가 못생겼다고 늘 놀림을 받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고름이 흐르고 피부가 짓무르자 다른 하인들과 여종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피했다. 결국 권진사와 마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디서 옮아온 병이냐? 혹시 그 장질이라는 거 아니냐? 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는다던 그 병 말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휴, 큰일이로구나. 먹을 것 좀 챙겨줄 테니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우리를 다 병들게 할 셈이냐? 마님, 전 갈 곳이 없습니다. 어쩌겠느냐? 우리 모두까지 병들 순 없지 않느냐? 순덕은 쌀 한 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다. 가족도 친척도 없이 얼굴은 흉하게 병들었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신세였다. 그렇게 정처 없이 길을 걷던 그녀는 결국 산으로 들어갔고 때마침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비를 피해 이리저리 헤매던 그때 커다란 바위굴 하나를 발견한 순덕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캄캄하고 습기 찼지만 비를 피할 곳은 그곳뿐이었다. 굴 안에 앉아 순덕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만 이런 신세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서럽고 무서운 마음에 그렇게 잠이 들었다. 그때 굴 밖에서 누군가 후다닥 뛰어들어왔다. 거기 누구요?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순덕은 몸을 일으켰다. 누구세요? 그도 놀란 눈치였다. 여자였어? 걱정 마시오. 나는 소금장수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잠시 들어온 것뿐이요. 저도요. 저도 비를 피하러 들어온 거예요. 굴 안은 너무 어두워 서로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비는 밤새 그칠 줄 몰랐고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긴 밤을 함께했다. 주로 말을 건넨 것은 소금 장수였다. 나는 여기저기 다니며 소금 팔고 다니오. 지난달엔 전라도 끝 마을까지 다녀왔지요. 그는 돌아다니며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들을 풀어냈고 순덕은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처음으로 낯선 사내와 밤새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소금장수는 순진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듣는 그녀에게 호감을 품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굴 안으로 햇살이 비치자 상황이 바뀌었다. 잠에서 깬 소금장수가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아니, 장질? 이럴 수가. 그는 얼굴이 일그러졌고 짐을 챙겨 서둘러 굴을 떠나버렸다. 순덕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가 도망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울지도 않았다. 그래, 지금 내 꼴을 보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날 이후 순덕은 바위 굴에 머물며 나무뿌리, 열매, 샘물로 근근히 연명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피부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 후 그녀의 얼굴은 병이 났던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 그런데 몸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다. 순덕은 두려움과 함께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굴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기에 결국 다시 권진사의 집으로 돌아갔다. 많이 병이 다 나았어요.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네? 마님은 놀라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래. 병은 다 나은 것 같구나. 그런데 배가... 그게... 순덕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말끝을 흐리는 순덕을 본 마님은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내가 어디서 못된 일을 당한 것이냐? 권진사 부부는 큰 소리는 내지 않았다. 이내 조용히 속삭였다. 쫓겨난 것도 우리 책임이니 더는 묻지 맙시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든 거둬야지. 한 달 뒤 순덕은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아비의 성을 알 수 없어 이름을 단순히 기라고 지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5살이 되자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다. 엄마, 엄마, 왜?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다음에 커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순덕은 눈물을 삼켰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넌 나를 제일 곱다 말해주는구나. 하지만 기는 종의 아들이었기에 자연스레 종살이를 배우게 되었다. 7살이 되자 간단한 심부름을 맡게 되었는데 첫일은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일이었다. 그런데 날마다 빈손으로 들어오는 길을 본 권진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흐흐, 이놈아. 나뭇가지를 주워오랬더니 맨날 빈손으로 돌아오는구나. 대체 뭘 한 게냐? 그러자 기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종달새를 보았어요. 종달새? 네, 첫날엔 나무 위에서만 날더니 다음 날엔 더 높이 떴어요. 그 다음 날엔 더 높이. 그래서 왜 그런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냈느냐? 날이 풀리면서 땅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요. 그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새가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권진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호호, 그걸 내 머리로 생각한 거냐? 대단하구나. 그날 이후 기는 특별한 아이로 여겨졌다. 권진사는 기를 서당으로 보내 글을 배우게 했고 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글을 익혔다. 1년이 지나 훈장의 나이가 들어 서당을 그만두게 되자 서당도 문을 닫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기는 울면서 사자성어를 써서 훈장에게 드렸다. 항무직영, 배움에는 끝이 없다. 기야, 이걸 내가 썼느냐? 네, 훈장님.
서당을 닫지 마세요. 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훈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런 아이가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큰 인물이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순덕은 그런 아들을 보며 몰래 눈물 지었다. 어미가 종이니 너까지 종이구나. 미안하다 아가야. 10살 무렵 순덕은 병이 들어 눕게 되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썼지만 차도는 없었다. 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절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날 밤 기는 부엌으로 들어가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그리고 흐르는 피를 약에 섞어 어머니에게 먹였다. 기적처럼 순덕의 병세는 호전되었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진사는 그 효심에 감동해 논밭을 떼어주며 말했다. 이제 바깥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라. 학문에는 귀천이 없느니라. 그러니 붓을 놓아서도 안 된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님은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집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틈틈이 집에 와서 일손을 돕도록 하여라. 예, 마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평화로운 삶이 열렸다. 하지만 기는 아버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어머니,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는 살아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순덕은 조용히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날 세찬 비가 내리던 밤 바위 굴에서 어떤 사내를 만났단다. 그는 소금 장수였지. 그게 내 아버지다. 그 말을 들은 기는 굴 앞에 작은 술상을 차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아버지가 다시 그 굴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굴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혹시 저 바위 굴에서 사연이 있으신가요? 소나기가 쏟아지던 밤 한 여인을 만나신 적은 없나요? 노인은 깜짝 놀라 물었다. 자네, 어찌 그걸...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저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눈으로 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내 아들, 내 피부치. 난 내 어머니를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너는 나를 찾았단 말이냐. 기적처럼 기는 아버지를 찾았고 순덕은 하룻밤의 인연이던 그 남자와 다시 만나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서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기는 서고청이라는 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학문에 더욱 정진했다. 20살이 되자 이름이 널리 퍼져 훗날 토정 이지함의 제자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종이었다. 권진사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마님은 기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며 화를 냈다. 너는 우리 집 종이건을 분수를 모르는구나.
대감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나가 살게 해 주었지만 엄연히 너는 우리 집 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매를 들어야겠다. 서고청이 매를 맞는다는 소문에 선비들이 몰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학문이 훌륭하여 학문을 배우고자 저희가 자주 불러낸 것입니다. 매를 드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매를 드십시오. 선비들의 한결같은 외침에 마님은 그제서야 서고청이 학문이 높고 선비들 사이에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마님은 서고청을 불러 노비 문서를 내밀었다. 너는 이제 노비가 아니다. 양민으로 살아라. 진서 어른도 기뻐하실 게다. 하지만 서고청은 고개를 저었다. 마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비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는 학문에는 귀천이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서고청은 서당을 열어 수많은 인재를 가르쳤고 그의 어머니 순덕도 아들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었다. 서고청이 세상을 떠나기 4개월 전 그는 임진왜란을 애언하였으며 고청유고라는 문집을 남겼다. 그가 태어난 바위굴은 지금도 공주시 반포면에 남아 서고청굴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속 깊은 맏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을 둘로 나누어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형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동생도 욕심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법. 형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재산이 날로 늘어났고 동생은 애를 써도 번번이 실패하며 점점 가난해졌다. 형은 넉넉한 기와집에 살면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동생은 형네 바로 옆에 있는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어머니가 오시면 없는 살림에도 감자를 삶아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곤 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큰아들에게 종종 말하곤 했다. 얘야, 내 동생이 요즘 끼니도 있기 어렵다 한다. 내가 좀 거들어주면 좋겠구나. 하지만 큰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기가 못해서 그런 걸 왜 어머니는 저를 들볶으세요? 다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맏며느리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에 도와주고 싶어도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다. 가끔 남편 눈에 띄지 않게 김치나 된장 한 사발을 작은 댁에 떠다 주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 그의 가을, 큰 집은 풍년이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윗마을 잔칫집에 간다고 집을 비우게 되었고 맏며느리는 볕섬을 마당에 쏟아 놀고는 어머니께 부탁했다. 어머니, 밭에 가서 고추 좀 따올 테니 닭들이 쪼아 먹지 못하게 잘 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볕섬을 노리는 닭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옆집 초가에서 사는 작은 며느리가 찾아왔다. 어머니, 저희 집에도 볕섬을 널어놨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닭은 없지만 참새들이 쪼아 먹을까 봐요. 그러자꾸나. 내가 잘 볼 테니 어서 일 보고 오너라. 어머니는 닭들이 안 보이는 틈을 타 작은 집 마당에 가 보았다. 그런데 작은 집에 널린 벼섬은 큰 집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던 어머니는 얼른 큰 집 마당으로 가서 벼섬을 소쿠리에 담아들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야 티도 안 나겠지? 그렇게 작은 집 마당에 벼섬을 나르던 찰나 고추를 따고 돌아오던 맏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한숨 주무세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맏며느리도 배틀 앞에 앉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한편 작은 며느리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보며 갸웃거렸다. 이상하다. 벼섬이 왜 더 많아졌지?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는 곧 깨달았다. 그래, 어머니께서 큰 집 벼섬을 덜어다 놓으신 게 분명해. 저번에도 쌀 한 대를 쌀독에 넣고 가셨었지. 분명 형님께는 말씀도 안 하셨을 거야.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멍석의 벼섬을 다시 소쿠리에 담아 큰 집 마당으로 조심스레 옮겼다. 이때 인기척이 나자 방에서 배를 짜던 맏며느리가 슬쩍 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며느리는 누가 볼까 서둘러 벼섬을 내려놓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본 맏며느리는 착하고 정직한 작은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짠했다. 아휴, 저렇게 정직하다니. 그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다음 날 맏며느리는 남편이 마실을 나간 틈을 타 닭 한 마리를 잡아 작은 집으로 갔다. 작은 며느리와 작은 아들은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상위에는 맏며느리가 한 달 전 가져다 준 신김치와 간장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다. 아니,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 어떻게 농사일을 하는가? 아니에요, 형님. 그래도 형님 덕에 이것저것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닭은요? 맏며느리는 닭과 엽전을 내밀며 말했다. 이 닭으로 내일 백숙을 푹 끓이게. 그리고 장에 가서 필요한 것도 사오고 술도 많이 받아오게.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말했다. 서방님, 내일 형님을 모셔와서 오랜만에 한잔 하세요. 그분은 술이라면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형수님, 제가 마련해서 대접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많이 서운해도 내일 술 한잔 하면서 푸세요. 알았죠? 다음 날 작은 아들은 백숙과 술을 준비해 놓고 형 집으로 찾아갔다. 형님, 집사람이 백숙과 술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셔서 한잔 하시지요. 형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니, 너희 집에 닭이 어디 있다고 백숙을 다 만들었느냐? 부끄럽지만 처가에서 한 마리 얻어왔습니다. 형은 오랜만에 듣는 좋은 술 소리에 솔깃하여 동생네 집에 갔고 정말 백숙과 술의 궁합이 딱 맞아
기분 좋게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두 잔. 그러다 형은 그만 고주망태가 되어버렸다. 작은 아들은 형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갔다. 형수님! 형님께서 너무 취하셔서 제가 집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작은 아들이 형을 자리에 눕히고 돌아가자 맏며느리는 장롱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곧장 작은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다. 아니, 형수님께서 웬일이세요? 놀라는 작은 아들에게 맏며느리는 농과 반문서를 내밀었다. 내가 오늘 이 문서를 꺼내오려고 동서에게 백숙과 술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 이걸 저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요, 도련님. 이걸로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형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작은 아들은 감격하면서도 혹시 형이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맏며느리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그리고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잠에서 깬 큰아들은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고 정신을 차렸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장롱문은 열려 있고 방 안에는 옷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놀란 큰아들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부엌에서 일하던 맏며느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갔다. 도둑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맏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긋 웃으며 말했다. 이것 봐, 땅 문서가 없어졌지 않소? 큰아들은 장롱을 뒤지며 말했다. 아이고, 어쩜 저렇게 정신이 없을까? 어젯밤 동생네 다녀오셔서 아우 녀석이 불쌍하다며 땅 몇 마지게 떼줘야지 하면서 제게 땅 문서를 갖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어? 큰아들은 못 믿겠다는 듯 의아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주고 왔는걸요. 여보, 정말 당신이 그토록 서방님을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맏며느리는 마구 칭찬해 주었다. 큰아들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취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취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군. 그래. 어쨌든 어제는 참 기분이 좋았지. 큰아들은 그만 껄껄 웃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맏며느리는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고 시동생네를 잘 살게 해준 것이었다. 그날 저녁 큰 집과 작은 집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상을 차렸다. 따뜻한 국과 갓 지은 밥과 여러 반찬이 놓였다.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그 뒤로도 큰 집과 작은 집이 사이좋게 지내며 매해 가을이면 멍석을 나란히 깔고 벼섬을 함께 말렸다. 며느리들도 멍석 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고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맏며느리의 지혜와 따뜻한 손길,
작은 며느리의 정직한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오래된 기도가 두 형제의 집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다. 도깨비가 사는 명당 집터. 옛날 어느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땅이 없어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지만 이상하게도 일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았다. 어느 해엔 흉년이 들어 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빌려 먹은 곡식조차 갚지 못해 결국 살던 집까지 빼앗기게 되었다. 비록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지만 박서방 부부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금자리였다. 박서방은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고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서방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때였다.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며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스님은 박서방의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은 형편이 안 되겠구먼. 그 말에 박서방이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스님의 모습도 말이 아니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마르고 지친 얼굴에다 금방이라도 길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다. 박서방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을 불렀다. 스님! 잠깐만 들렸다 가시지요. 마침 죽 한 그릇 끓인 게 있으니 조금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박서방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먹고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러네. 예? 집터가 안 좋다고요? 박서방이 되물었다. 그래. 여기 땅 기운이 너무 약해. 이렇게는 평생 고생만 하게 되어 있지. 그 말을 들은 박서방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휴, 이 집에서도 곧 나가야 해요. 빚을 못 갚아 집까지 뺏기게 생겼거든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참에 새로운 터로 옮겨보는 건 어떤가?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가 하나 있는데 내가 보기엔 아주 명당이더군. 명당이요? 그런 데가 왜 비어 있답니까? 박서방이 놀라 물었다. 기가 좀 세다고들 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모양이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전혀 문제없어. 오히려 복이 넘치는 자리라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다. 괜히 이상한 데 갔다가 더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서방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더 잃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고. 여보, 버려진 집이라니 왠지 무서워요. 불길한 곳일지도 모르잖아요. 아휴, 그렇지 않음 우리가 달리 갈 데가 있어. 그냥 날 밝은 대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아내와 함께
스님이 알려준 골짜기로 향했다. 산을 한참이나 돌아 들어가니 잡초에 묻혀 허물어지기 직전인 초가집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탓인지 집은 마치 귀신이 나올 듯한 흉가처럼 보였다. 무서워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박서방은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다. 와, 우리가 살던 집보다 나은 것 같구려. 깨끗이 치우면 살만할 거요. 그날 부부는 하루 종일 낡은 집 안팎을 쓸고 닦고 부서진 문짝과 벽을 대강 고쳐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밤이 되자 온몸이 녹초가 되어 부부는 바닥에 누워 골아 떨어졌다. 그런데 한밤중 밖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뜬 부부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보, 들었어요? 응, 도둑이 들었나? 조심해요. 박서방은 조심조심 방문을 열고 마당을 살폈지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는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뭐 별일 아니었나 봐. 하지만 아내는 자꾸만 꺼림칙하다는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무서워요. 아휴, 우리가 이 집에 괜한 짓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 남편을 불렀다. 여보! 이리 좀 나와봐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마당으로 나간 박서방도 놀라고 말았다. 부엌에 있던 솥뚜껑이 마당 한가운데 던져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거 당신이 한 거 아니죠? 아니, 내가 왜 솥뚜껑을 던져? 간밤에 진짜 도둑이 왔다 간 거 아니야?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수상한 일은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이번엔 마루 위에 항아리가 올라가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엔 솥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박서방은 홧김에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누구든지 들어라!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도둑도 아닌데 밤마다 기이한 일이 반복되자 부부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서방이 변소에 가려는데 집 주변에 어른거리는 파란 불빛이 보였다. 도깨비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박서방은 그제야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기가 좀 세다고들 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모양이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진짜 도깨비가 장난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결국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무렵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집안을 슬그머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눈이 마주친 박서방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누구요? 거기 누구요? 그러자 담장 너머에서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가 슬쩍 얼굴을 내밀었다. 박서방, 여기에서 뭐하나? 여긴 원래 내가 노는 터인데 뭐하나? 뭐하다니? 살고 있지.
여긴 버려진 집이라 우리가 들어온 거요. 도깨비는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버려지다니? 누구 맘대로? 당장 나가! 여긴 내 집이다, 내 집! 화가 난 도깨비는 펄쩍펄쩍 뛰며 고함을 질렀다. 그 모습에 겁이 났지만 박서방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못 나간다! 절대! 여기 나가면 우린 갈 데가 없다! 도깨비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지독하다, 지독해. 그럼 나도 내 식대로 뺏어보지 뭐.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도깨비는 안방으로 쿵쿵 들어가 아래목에 떡하니 앉아버렸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기절할 듯 놀라며 소리쳤다.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내 집이고 내 방이다. 박서방도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며 도깨비에게 따졌다. 이복의 도깨비 양반!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있는 방에 그냥 들어오면 쓰나? 예의란 게 있지 않는가? 하지만 도깨비는 들은 채도 않고 벌렁 드러누웠다. 내 집이고 내 방인데 뭐 어때? 니들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남편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도깨비라고요? 아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갑시다. 네? 박서방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갈 데가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소. 답답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남편에게 아내도 더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답답해하던 아내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뭇가지와 낙엽을 잔뜩 모아 아궁이에 불을 활활 지폈다. 순식간에 방바닥이 뜨겁게 달궈졌다. 어우, 더워.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거야? 도깨비는 땀을 뻘뻘 흘렸다. 박서방 부부는 미지근한 윗목에 앉아 태연하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안 뜨거워요? 전혀. 좀 더 뜨끈했으면 좋겠네. 도깨비는 엉덩이를 이리저리 들썩이며 소리쳤다. 뜨거, 뜨거. 이러다 내 궁둥이가 동구이 되겠네. 점점 더 방바닥이 뜨거워지자 지독하다, 지독해. 오늘은 일단 나가겠다. 도깨비가 밖으로 도망치자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휴, 드디어 갔나 보네요. 근데 또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설마. 역시나 다음날 아침 마당에는 돌멩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또 도깨비 짓일까요? 아내가 말했다. 잘 됐네. 쓸 데가 있었는데. 박서방은 웃으며 돌멩이로 집 주변에 튼튼한 담장을 쌓았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소리쳤다. 고맙다, 도깨비야. 담장에 허술했는데 덕분에 잘 됐다. 돈을 쌓아두면 내가 더 무서워했을 텐데. 난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더라. 맞아요, 여보. 저도 돈이 제일 무서워요. 어휴, 말만 해도 무섭네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돌 대신 돈이 쌓여 있었다. 박서방의 예상대로였다. 그 후로 부부는 도깨비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에 도깨비를 불러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가 말했다. 박서방, 보름 후에 비가 아주 많이 올 걸세. 강물이 넘쳐 큰일 날 테니 조심하게. 박서방 부부는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모두가 중요한 물건을 언덕 위로 옮겨 홍수를 피할 수 있었다. 도깨비가 앞일도 볼 줄 아나 봐요. 그러게, 이번에도 덕을 많이 봤소. 그 부부와 도깨비는 친구처럼 지내며 지극정성으로 대접했고, 도깨비가 가져다 준 돈으로 농가 밭을 사서 살림이 날로 나아졌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변했고, 마을엔 새길이 깔리고 가로등이 켜져 밤에도 환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 도깨비가 통 안 보이네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글쎄, 혹시 저것 때문인가? 도깨비 불이 보이던 곳에는 이제 환한 가로등이 서 있었다. 혹시 불빛 때문에 마을로 못 내려오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부부는 뒷산을 바라보며 괜시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부부는 도깨비와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옛날을 회상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국보 52호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합천 해인사. 그 해인사 큰절에서 동쪽으로 2km쯤 되는 높은 산턱에 위치해 있는 백년암은 옛날부터 환적스님, 풍계스님, 성복스님 등 이름난 스님들이 많이 낫기로 유명한 암자입니다. 스님이 호랑이를 벌준 이야기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지요. 오늘은 환적스님과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와 동자승. 창을 묶어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비쭉비쭉한 산봉우리 들은 가야산. 산이 높다 보니 눈도 많이 내리는 곳이 해인사인데 어느 깊은 겨울철의 일이었다. 큰절에 내려갔다가 볼일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되었던 환적스님은 밤이 익숙해져서야 혼자서 백년암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간을 연달아서 내린 눈은 정강이까지 푹푹 빠져 들어갈 만큼 많이 쌓여 있었으나 환적스님은 지팡이 끝으로 길바닥을 짚어가면서 천천히 걸었다. 달도 없는 밤이었지만 온 산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이 비춰주어서 걷기에 불편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암자에 혼자 남아있는 동자 아이였다. 백년암을 지키고 있는 환적 스님은 한 어린 동자를 데리고 있었다. 동자는 환적 스님 밑에서 경학을 배우는 한편 늙으신 환적 스님을 위해 숲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뗄나무를 해오고 밥을 짓고 때를 맞춰 종을 쳐 드리곤 했다. 그래서 환적 스님은 동자를 친자식같이 아껴주고 있었다. 그날 밤에도 밤이 오래됐으니 자고 가시라고 큰절에 있는 스님들이 권했지만 혼자 남아있는 어린 동자 때문에 안 된다며 혼자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무심코 걸어 올라가던 중에 환적 스님은 멈칫하고 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전신의 피가 머리 끝으로 쭉 뽑혀 올라가는 듯했다. 눈앞에 길려 큰 바위 위에 노란 불덩이 2개가 활활 타고 있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편견이야? 환적 스님은 그 노란 불덩이가 어두운 밤에 보이는 호랑이의 눈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짐승 중에서도 제일 사나운 호랑이였고 보면 아무리 침착한 환적 스님이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자, 순한 말로 달래어서 호랑이더러 길을 비켜달라고 해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나중에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소리를 질러 위협을 해보는 것이 나을까? 환적 스님은 잠시 생각을 해보다가 2번째의 방법을 써보기로 결정지었다. 그래서 우렁찬 목소리로 호랑이를 보며 꾸짖었다. 산짐승 중의 왕이라는 내가 어찌 이리 무게 없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는 거냐? 내 입에서 더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냉큼 길을 비키지 못할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지팡이로 땅을 쾅 찍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으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공중으로 휘휘 내돌리다가 바위 위에서 성큼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스님 앞으로 와서 엎드렸다. 그러는 것을 본 환적 스님은 퍼뜩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다. 이 호랑이가 내 말을 옳게 여기고서 내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게로구나. 그러는 동안에 호랑이는 스님 앞에 등을 돌려대면서 뭔지 그르렁 그르렁 하는 소리를 냈다. 스님더러 등에 올라타란 뜻임에 틀림없었다. 과연 너는 산짐승 중에 영물임이 틀림없구나. 내 뜻이 꼭 그렇다면 나를 백년암까지 태워다 주렴. 등에다 스님을 태운 호랑이는 나는 듯이에서 벼랑길을 올라가더니 스님을 암자 앞마당에 내려놓곤 어디론지 가버리고 없었다. 그거 아무래도 짐승 같지가 않은 호랑이구나. 도대체 그 호랑이가 어디로 간 것일까? 동자한테 물어보아도 자기는 보지 못했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가서야 일어났다. 환적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 법당으로 가 보았더니 간밤에 그 호랑이가 법당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환적 스님은 즉시 동자를 불렀다. 얘야, 이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이러고 있는 모양이다.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 봐라. 기겁을 한 동자가 스님이 시키는 대로 밥과 나물을 큰 그릇에 담아 호랑이에게 주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환적 스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먹을 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러느냐? 환적 스님의 묻는 말에 호랑이는 고개를 내저었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밤까지 한자리에 앉아 있고 다음 날 아침에 가보아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걸 본 동자는 스님께 의견을 말했다. 스님, 호랑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저렇게 한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건 혹시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요. 글쎄, 참 그럴지도 모르니
한번 물어보자꾸나. 그러면서 환적 스님은 호랑이를 내려다보고 물었다. 내가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두 눈에도 기운이 되살아난 듯 했다. 그 뒤로부터 한 집안의 새 식구가 되었지만 환적 스님은 호랑이에게 먼저 다음과 같은 말로 다짐을 했다. 이 세상 생물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불자가 되는 데는 인간이고 동물이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도 오늘부터 우리와 똑같은 불자가 된 거다만 불자라면 누구나가 다 지키고 있듯 너도 앞으로는 절대로 살생을 해선 안 된단 말이다. 인간이나 동물이거나 남의 목숨을 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알겠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이 동자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되고, 알았지? 호랑이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참으로 정다운 새 가족 하나가 늘어난 것이었다. 호랑이는 한 집안 식구가 된 그날부터 처마 끝에서 똥을 누는 새들을 쫓아주기도 하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뗄나무가 될 삭정이 같은 것을 물고 와 주기도 했다. 큰 절에 내려간 환적 스님이 저물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땐 업고 오려는지 길 어귀에까지 내려가 기다리고 있어 주기도 했다. 전날엔 여운이 늑대니 하는 짐승들도 많아서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땐 섬뜩한 일도 자주 있었지만 호랑이가 백년암에 같이 있고 난 뒤부터는 그런 짐승들이 일체 보이는 일이 없었다. 호랑이는 스님이나 동자와 똑같이 한 번도 부처님 앞에 애불 드리는 것을 잊을 때가 없었다. 환적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고 있으면 호랑이는 눈을 스르르 내리감고서 그 연불 소리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몸을 흐트리든가 하는 일이 없었다. 특히 동자와는 그럴 수 없이 친하게 지냈다. 스님이 큰 절에 내려가고 없거나 할 땐 곧잘 동자를 등에다 태워주며 장난을 치고 놀 때가 많았다. 동자가 한번 베고 눕겠다 하면 비스듬히 누워주기도 하고 머루나 다래 같은 상과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순식간에 가서 과실 넝쿨을 끊어 물고 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환적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오면서 동자와 호랑이를 보고 말했다. 내가 큰절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어쩌면 늦은 밤에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없는 동안에라도 밥 지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시간 어기지 않도록 명심하거라. 예, 스님. 그 일은 조금 더 염려 마셔요. 촛불 켜고 향 피우고 연불 내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동자가 그런 말로 스님을 안심시켜 드리자 호랑이도 눈을 꿈뻑꿈뻑하고 쳐다보면서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쳤다. 밤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면 길 어귀에까지 모시러 내려가겠다는 뜻이었다. 환적 스님이 큰 절에 내려가고 없는 동안 동자와 호랑이는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얼마가 지난 뒤에 호랑이는 뗄나무를 구하러 나가고 동자는 혼자서 밥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 동자는 나무를 썰다가 그만 잘못해서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송송 오르는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더니 누르고 있을 동안만은 괜찮았지만 손가락을 떼니까 또 처음대로 피가 송송 오르면서 그칠 줄을 몰랐다. 이걸 어쩌면 좋지? 동자는 불시에 이 아까운 피를 흘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호랑이에게 먹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 있던 참에 마침 호랑이가 삭정이를 한 입에 물고 돌아왔다. 동자는 호랑이에게 이 피를 빨아먹으라고 권했다. 호랑이는 그 피를 보고 고개를 내저었지만 동자는 계속해서 빨아먹기를 권했다. 이왕 흐르는 피인데 아깝지 않아? 어서 빨아먹어 보란 말이야. 하도 권하는 바람에 그제서야 동자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빨아먹어 보았다. 호랑이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 피맛에 그만 정신을 홀딱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부처님의 정신이 배어 있었던 불자였다고 해도 역시 짐승은 짐승인 것이었다. 결국 짐승으로 돌아가고만 호랑이는 동자의 손가락을 끊어먹고 끝내는 그 동자까지 잡아먹고 말았다. 나중에 잠시 동안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온 호랑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동안의 일이었을 뿐 호랑이로 되돌아간 호랑이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밤늦게 돌아와 그 사실을 안 환적 스님은 크게 성을 내며 말했다. 어찌하여 유혹을 참지 못하고 살생을 했느냐? 호랑이는 앞발로 합장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환적 스님은 도끼를 가져와 호랑이의 발가락을 몽땅 끊어 내쫓았다. 그 뒤로부터 호랑이는 지금까지도 깊은 산중으로만 피해 다니며 절대 환적 스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말 한마디로 양반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재치로 사또조차 들었다 놨다 하던 여인. 지금 오라의 달빛 아래 펼쳐지는 한판 풍류를 만나보세요. 웃음으로 벼슬을 눌러버린 여자. 한양 청운루에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다. 매화향이 기방 안까지 스며들 무렵 기생 오라는 거울 앞에서 비녀를 꼽고 있었다. 오늘은 또 어떤 양반 코를 납작하게 해드릴까나? 입꼬리를 올리며 비녀 하나를 툭 손끝으로 정리하자 방문이 열렸다. 월아야, 사또 나으리가 오셨다. 사또? 그 한양부 사또 말이다. 이 동네 기방은 다 순례하셨다더니 오늘은 내 차례란다. 오라는 느긋이 일어났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이다. 그럼 내 웃음값 톡톡히 받아야겠네. 한양부 사또라면 권세와 채통으로 무장한 인간일 터 기방에선 호령하듯 말이나 뿌릴 양반일 것이다. 하지만 월아는 달랐다. 그녀에게 채통이란 웃음거리였고 권세는 말장난의 재료였다. 사또가 자리 잡은 방 문을 열고 월아가 들어섰다. 이 몸이 월아라 하옵니다. 밤마다 달을 벗삼는 요망한 기생이지요. 사또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의 당돌함에 당황했는지 아니면 생김새에 말문이 막힌 것인지 허허, 실로 듣던 대로 대단하구먼. 내 입이 좀 사납다더니.
오라는 소리 없이 웃었다. 그리고 한마디 툭 던졌다. 사납지요. 사또 나으리처럼 얌전하신 분들 댁에선 보기 힘든 입이지라. 방 안이 조용해졌다. 사또가 술잔을 들며 쓴웃음을 지었다. 좋다. 그 입으로 오늘 나를 웃겨보아라. 웃지 않으면 너를 곤장 20대다. 웃기지 못하면 곤장이라. 이거야말로 조선 제일의 저작거리 판결이옵니다. 뭐라? 오라는 천천히 술을 따랐다. 그리고 사또에게 잔을 건네며 말했다. 사또께선 곤장보다 웃음이 더 귀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허면 곤장 치시지요. 다만 이 기생 맞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나이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오라는 잔을 들고 낭낭히 읊조렸다. 사또 손에 맞을 거면 곤장보다 손깍지가 낫지요. 이왕 때리실 거면 부드럽게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년 아주 맹랑하구나. 맹랑하지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또는 손뼉까지 치며 웃었다. 처음이었다. 기방에 들어와 스스로 웃게 된 것. 그리고 그날 밤 사또는 술잔이 빌 때마다 오라에게 말했다. 한 번만 더 웃겨보아라. 나으리, 저는 기생이지 광대가 아닙니다. 웃기려면 값이 붙어야지요. 그녀는 곧장 손을 내밀었다. 사또는 웃으며 동전 5냥을 주었다. 이걸로 내 말값이 충분한가? 오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꾸했다. 말값으로 모자랍니다. 대신 사또의 체면 한 자락쯤은 깎아 가겠사옵니다. 그렇게 오라와 사또의 밤은 웃음과 말장난, 약간의 체면 상실로 흘러갔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녘 사또는 조용히 말했다. 오라야, 내 말을 들으니 체면도 벼슬도 헛개비 같구나. 오라는 대답 대신 술잔을 그에게 채워주었다. 그럼 사또 나으리, 이제부터 벼슬 대신 웃음을 가지시지요. 사또가 다녀간 날 이후 청운루엔 손님이 배로 늘었다. 기생오라가 사또를 웃겼다더라. 양반 체면을 밥 말아 먹었다더니 사또가 오히려 밥값 내고 갔다더라. 소문은 말에 날개를 달고 한양거리 구석구석을 떠돌았다. 기방문을 열면 줄이 늘어서고 어중이 떠중이 상놈들도 멀찍이서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그녀는 말로 사람을 죽인댄다. 죽이긴 그냥 허파에 바람 넣어 터뜨리는 거지. 오라는 그런 소문을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럼 저는 조선 제1의 말총 검사쯤 되는 거겠네요. 기방 안에 폭소가 터졌다. 말은 날카롭되 칼자루는 잡히지 않는 여인. 그게 바로 월하다. 며칠 뒤 청운루 앞에 말 2필이 멈춰섰다. 호위무사 2명과 함께 말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도승지의 아들 박서방이었다. 기방 주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 몸이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월하는 박서방을 들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비녀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대체 이분은 무슨 바람을 타고 오셨을꼬? 주모가 소곤거렸다.
내가 사또 체면도 안 봐주고 웃겼다잖아. 그 소문을 듣고 너랑 한판 해보려고 왔다네. 해본다니요? 뭘요? 말싸움이지. 오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지요. 다만 이번엔 값이 세게 붙을 텐데요. 얼마나? 지위가 높을수록 자존심이 비싸니까요. 그만큼 상처도 깊을 테고요. 그날 저녁 청운루의 가장 넓은 방에 불이 밝혀졌다. 오라와 박서방의 말대결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손님이 몰려들었다. 술상은 차려지고 박서방은 반쯤 눕듯 앉았다. 기생오라, 내 말솜씨가 하늘을 찌른다 하여 이렇게 와보았소. 하늘을 찌른다니 어찌 그리 과장이 심하신지. 혹여 글공부를 떠나 장돌뱅이를 하셨는지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박서방은 씩 웃으며 말했다. 내 입으로 너 하나쯤 말려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요. 그 입은 그저 귀족 집안의 허세용 아니던가요? 아버지 권세가 없으면 무얼로 말씀하시렵니까? 박서방의 이마가 살짝 떨렸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다. 허며 묻겠소. 기생오라, 넌 웃기기 위해 사느냐? 오라는 정색하며 말했다. 사느라 웃습니다. 사또도 웃기고 자신도 웃기지요. 사는데 필요한 건 쌀도 옷도 아니고 웃음입니다. 한양 양반들은 웃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니 제가 팔지요. 조용한 정적이 흐르더니 다시 웃음소리가 났다. 박서방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졌어. 진심을 이기는 말은 없더이다. 그날 밤 기방에선 잔치가 벌어졌다. 오라는 술에 취한 이들에게 말장난을 퍼붓고 손님들은 박장대소했다. 그 웃음은 담 밖으로 새어나와 청계천 물길을 타고 멀리 흘러갔다. 어느 날 청운루 주모가 얼굴이 창백해져 들어왔다. 오라야, 이번 손님은 좀 조심해야겠다. 조정에 좌찬성 대감이시다. 좌찬성? 오라의 눈썹이 까딱 움직였다.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바로 몇 달 전 술자리에서 오라에게 말로 망신을 당했던 그 대감. 그날 이후 입소문이 퍼지며 좌창성은 허당 대감이란 놀림을 받았고 오늘은 그가 직접 복수하러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감은 기세등등하게 들어섰다. 오라야, 오늘은 내가 너의 입을 꿰매러 왔다. 오라는 잔잔히 웃었다. 꿰매시려면 바늘부터 챙기시지 그러셨어요. 허난 나으리, 제 입은 실로는 안 꿰매집니다. 말로 꿰매야지요. 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술잔을 들고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내 문제로 널 꺾겠다. 한 수 받아보거라. 벼슬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천하를 가진 자는 누구냐?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오라는 잠시 눈을 감더니 입을 열었다. 아, 그건 저입니다. 내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라는 술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벼슬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어도 이 입 하나로 양반을 웃기고 울리고 권세가를 벌벌 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천하를 가진 자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대감은 허탈하게 웃더니 술잔을 비웠다. 이놈의 기생, 진짜 천하를 가진 입이로구나. 그러게요. 그 입이 오늘도 공을 세웠습니다. 대감 나으리를 웃기고 한 번 더 이겼으니. 그날 밤 좌창성 대감은 말없이 일어나 기방을 나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또 뭔가 말릴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정운우 앞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기생 와라. 관아에서 긴급 호출이요. 기방은 순식간에 술잔이 멈추고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오라는 침착하게 비녀를 꽂아 올리고 일어났다. 참 웃긴 세상일세. 웃긴다고 관아까지 끌려가다니. 관아 마루에 도착하니 낯익은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얼마 전 기방에서 체명국인 박서방의 외삼촌 포도대장 나으리였다. 기생 와라. 민심을 어지럽히고 양반을 조롱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스스로 입을 삼가하면 좋았을 것을. 오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입이야 삼가하면 조용하겠지만 그럼 조선이 재미가 없지요. 뇌 인연. 잠시만요, 나으리. 문 밖에서 또 다른 이가 뛰어들었다. 사또였다. 이 기생 내가 보증하오. 웃음을 팔긴 했으나 조롱은 아니었소. 오히려 백성들은 이 기생을 보고 웃고 하루를 견뎠소. 웃음이 죄라면 조정의 관료들 먼저 잡아들이시오. 포도대장은 입을 다물었다. 사또는 오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너의 입은 날카로우나 칼이 아니라 붓 같구나. 붓이라 하시니 사또 나으리는 제 편이로군요. 그렇게 오라는 관아에서 무사히 풀려났고 그 소문은 다시 한양거리에 퍼져 나갔다. 기생 와라. 이번엔 관아도 이겼다더라. 웃음 하나로 세상을 굴리는 여자라더라. 오라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달빛 아래서 다시 비녀를 꽂으며